기적을 일으키는 힘은 정말 존재하는가? 자신을 둘러싼 주변 세상을 인식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 세상에 존재하는 나 자신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 의문들은 시간을 초월하지요.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내 주변 세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내 운명은 무엇인가? 어린 시절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마치 나만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 넣을 새하얀 도화지 말입니다. 무한한 잠재력, 새롭게 발견할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 넘치도록 풍부한 가능성. 여기에 몰입하다 보면 순수한 즐거움에 활력이 생기지요. 하지만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한계에 대해 교육을 받으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시야가 점점 더 좁아집니다. 한때 상상력을 한껏 자극하던 것들은 이제 두려움과 불안 요소가 되어 우리를 마구 짓누릅니다. 끝없이 넓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점점 더 좁아지고 어두컴컴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한한 잠재력 가운데 느꼈던 샘솟는 기쁨을 되찾을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결코 나누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방법까지 더해지면 세상이 당신을 향해 활짝 열리면서 이따금 찾아오던 행운과 기회를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동시성 운명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나요? 잠시 당신이 완전히 캄캄한 방에서 손전등을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손전등을 켜자 순간 벽에 걸려있던 아름다운 그림 작품 한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와, 멋진 예술 작품인걸? 그런데 이 방에는 이 그림이 전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방이 위에서부터 환하게 밝아집니다. 당신은 주위를 둘러보고는 주변 벽에 수백 점의 그림 작품이 걸려있는 미술관에 자신이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이전 작품보다 아름답고 더 아름다운 그림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능성 앞에 선 당신은 평생 배우고 사랑할 예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는 당신이 손에 든 손전등에 약한 불빛에 비친 그림 한 점만 보아야 한다는 한계가 없어진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동시성 운명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동시성 운명은 우리의 삶에 불을 환하게 비추어 줍니다. 이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막연한 추측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동시성 운명은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며 우리가 소망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고 우리의 영적 여정을 완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동시성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도대로, 즉 자신이 바라는 대로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동시성 운명의 원칙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면 세 가지 차원의 존재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존재의 첫 번째 차원, 물리적 영역. 존재의 첫 번째 차원은 물리적 또는 물리적 영역,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우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세계이며 우리가 현실 세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는 경계가 확실한 물질과 물체, 즉 3차원적인 모든 것이 포함되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는 등
오감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우리의 몸, 바람, 땅, 물, 기체, 동물, 미생물, 분자, 그리고 이 책 종이 등 생물과 무생물도 포함됩니다. 물리적 영역에서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직선적으로 흐르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흔히 시간을 화살 같다고 표현하지요. 이는 물리적 영역에서의 모든 것은 시작과 중간, 끝이 있으며 따라서 일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태어나고 죽습니다. 산들은 용암으로 이루어진 지구의 핵에서 치솟아 조성되었다가 비와 바람의 끊임없는 침식작용으로 다시 낮아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물리적 영역은 원인과 결과라는 불변하는 법칙에 의해 지배를 받기에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합니다. 뉴턴의 물리학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을 것을 예측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당구공이 특정 속도와 각도로 서로 부딪힐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당구공이 당구대를 가로질러 어떤 경로로 굴러갈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일식이 언제 일어날지, 일어난 후 얼마나 지속될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상식은 우리가 물리적 영역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존재의 두 번째 차원, 양자 영역. 존재의 두 번째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정보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양자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차원에 있는 모든 것은 비실체적입니다. 즉 우리의 오감에 의해 만져지거나 인식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 당신의 자아, 당신이 일반적으로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모두가 양자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당신의 자아와 당신의 생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깁니다. 양자 영역은 곧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쉽겠습니다만 사실 양자 영역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의 모든 것이 양자 영역의 에너지와 정보가 드러나게 발현된 것이니까요. 물리적 영역은 양자 영역의 하위 집합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물리적 영역에 있는 모든 것은 정보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방정식 E는 mc 제곱을 알고 있지요. 우리는 이 공식을 통해 에너지는 질량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 값과 같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공식은 물질과 에너지는 형태만 다를 뿐 같은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에너지와 질량은 같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학교에 입학한 후 첫 과학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나요? 모든 단단한 물체는 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자는 원자라는 더 작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앉아있는 단단해 보이는 의자가 고배율 현미경 없이는 볼 수 없는 매우 작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작은 원자는 원자보다 작은 아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원자는 전혀 단단하지 않다는 것을 배웁니다. 아원자는 말 그대로 정보와 에너지의 묶음 또는 파동입니다. 즉 존재의 두 번째 차원인 양자 영역에서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는 에너지와 정보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개념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정보의 파동을 단단한 물체로 지각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양자 영역에서 모든 것은 빛의 속도로 일어나며 그 속도에서 우리의 감각은 사물을 지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물체를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 이유는
각 물체가 가진 에너지 파동이 서로 다른 정보를 담고 있으며 그 정보는 에너지 파동이 가진 주파수나 진동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라디오를 튼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주파수 FM 101.5에 맞추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주파수를 약간만 변경해 FM 101.9에 맞추면 록큰롤을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는 자신이 진동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 정보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물체와 물질로 이루어진 물리적 영역은 오직 서로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에 담긴 정보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대한 에너지의 구물망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까닭은 너무 빠른 속도로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매우 느리게 작동하기에 이러한 에너지와 활동의 덩어리만 인식할 수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정보 덩어리가 의자, 내 몸, 물,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의 모든 물체가 됩니다. 영화를 볼 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화 필름의 각 프레임들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이 분리된 필름들을 영상기에 걸어 매우 빠른 속도로 재생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이 그 불연속적인 프레임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정보의 끊임없는 흐름을 인식하게 되지요. 양자 영역에서는 우리가 단단한 물체로 인식하는 것들, 즉 다양한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장의 덩어리들 모두가 전체 에너지장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양자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두 거대한 에너지 수포의 한 부분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의 에너지장이 다른 사람의 에너지장과 접촉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때 우리 역시 그 경험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상호 간의 에너지와 정보의 표현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보통 매우 알아차리기 어려운데 간혹 아주 뚜렷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방에 들어갔다가 섬뜩할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아니면 교회나 성지에서 평화로운 느낌에 휩싸인 경험을 해본 적은요? 이러한 느낌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당신의 에너지와 주변의 집단적 에너지가 합해졌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영역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에너지와 정보를 교환합니다. 길거리에 서 있는데 한 블록 떨어진 지점에서 걸어오는 사람에게서 담배 냄새를 맡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는 당신이 몇 미터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이 내쉬는 숨을 들이마셨다는 의미입니다. 냄새는 단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숨을 들이마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일 뿐이지요. 만약에 담배 냄새라는 단서가 없었어도, 만약에 지나가는 그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지 않았어도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의 숨을 들이마시고 있을 것입니다. 담배 냄새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겠지요. 그렇다면 당신이 들이마신 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담배를 피우며 지나간 사람의 신체에 있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신진대사 과정 중 발생한 이산화탄소와 산소입니다. 바로 그것을 당신이 들이마신 것이고 다른 사람들 역시 당신의 숨을 들이마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서로 자신의 일부를 끊임없이 교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 영역에서는 모든 것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우리와 세상의 모든 것 사이에는 실제로 경계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물체를 만지면 마치 그 물체와 나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있는 듯 단단하게 느껴지지요. 이에 대해 물리학자들은 모든 물체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와 원자가 서로 부딪히면서 단단한 느낌이 생겨난다 라는 말로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자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원자는 작은 핵과 그 주위에 커다란 전자구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단한 껍데기는 없고 그저 전자구름만 있을 뿐입니다. 이를 시각화해서 말하자면 축구 경기장 한가운데 놓인 땅콩을 상상해 보면 됩니다. 땅콩은 원자핵을 나타내고 경기장은 원자핵 주변의 전자구름의 크기를 나타내지요. 우리는 어떤 물체를 만질 때 전자구름을 만질 때의 단단함을 감지합니다. 이것이 우리 감각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단단함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우리의 눈은 물체를 입체적이고 단단한 것으로 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초신경은 물체를 입체적이고 단단한 것으로 느끼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 영역의 실제에서 단단함이란 없습니다. 두 개의 전자구름이 만날 때 거기에 단단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두 전자구름은 서로 섞였다가 다시 분리됩니다. 당신이 어떤 물체를 만질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에너지장들이 다른 전자구름과 만나면 일부분이 섞이고 그런 다음 당신은 분리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그 물체를 만지기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자기 에너지장의 일부를 그 물체에 내어주고 그 대가로 그 물체의 에너지장의 일부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 접촉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정보와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가 물리적 영역에서 다른 모든 것과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에너지장의 일부를 끊임없이 공유하고 있으므로 양자 영역, 즉 마음과 자아의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제한된 감각이 순수한 에너지와 정보로부터 단단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우리의 의식 안에서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양자 영역을 볼 수 있다면, 즉 우리에게 양자의 눈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양자 영역에서는 우리가 물리적 영역에서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실제로는 무한한 허공 안팎에서 빛의 속도로 깜빡거리는 것에 불과할 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화 필름의 각 프레임들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처럼 우주 역시 깜빡이는 현상입니다. 세상의 연속성과 단단함은 오직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지요. 이는 양자 영역에서 존재를 구성하는 에너지와 정보의 파동을 식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감각이 만들어낸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우리 모두는 존재하는 모든 순간 늘 깜빡이고 있는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감각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존재 안에 있는 프레임들 사이사이의 간격을 실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가 어느 순간 여기 없게 되고 그런 다음 또다시 여기 있게 됩니다. 연속되고 있다는 느낌은 오직 우리의 기억으로 유지될 뿐입니다. 이를 잘 설명해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달팽이가 빛을 인식하는데 약 3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달팽이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방을 나가 은행을 털고 3초 안에 돌아왔다고 말입니다. 달팽이의 관점에서 나는 결코 방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달팽이를 법정에 데려가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달팽이에게 내가 방에서 나가 있던 순간은 깜빡이는 존재, 즉 프레임들 사이의 간격 중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만약 달팽이에게 연속성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달팽이의 감각은 그 사이의 연속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의 감각적 경험이란 순전히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인식일 뿐입니다. 선불교에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승려가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승려가 말했습니다. 깃발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승려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바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때 스승이 다가오자 그들은 스승에게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저는 깃발이 움직인다고 말하고 그는 바람이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스승이 답했습니다. 둘 다 틀렸다. 오직 의식만이 움직일 뿐이다. 우리의 의식이 움직이면서 세상이 존재한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에너지와 정보가 담긴 장입니다. 모든 생각 역시 에너지와 정보입니다. 당신은 지금껏 에너지 수풀을 뚜렷한 물리적 실체로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육체와 물리적 영역이 존재한다고 상상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마음이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존재의 세 번째 차원, 초공간적 영역. 존재의 세 번째 차원은 지성, 즉 의식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가상 영역, 영적 영역, 잠자력의 장, 보편적 존재 또는 초공간적 지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역은 가능성의 바다로부터 정보와 에너지가 생겨나는 곳입니다. 본질의 가장 근본이자 기본적인 차원은 물질이 아닙니다. 심지어 에너지 스프나 정보의 스프도 아닙니다. 바로 순수한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초공간적 영역은 공간과 시간의 범위를 초월해 작동하는데 이 영역에서는 공간과 시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차원을 초공간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떤 장소로 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공간적 영역은 당신 안이나 저기 어디엔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영적 영역에 있는 지성은 에너지 수풀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실체로 조직화합니다. 양자 입자를 결합해 원자로 만들고 원자를 분자로 만들고 분자를 다시 일정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배후에 존재하는 조직력입니다. 이 개념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가상 영역에 대해 비교적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생각의 이중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의 눈은 종이 위에 새겨진 검은 인쇄물을 보고 있고 당신의 마음은 그 인쇄물을 상징, 즉 글자와 단어로 변환해 의미를 추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읽는 행위는 누가 하나요? 무엇이 당신 생각의 기초가 되는 의식인가요?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과정의 이중성을 인식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해독하고 분석하고 번역하느라 바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인가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당신은 당신 안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 또는 초공간적 지성이며 이 경험은 가상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정보와 에너지가 물리적 영역을 형성하듯이 초공간적 영역은 정보와 에너지의 활동을 만들어내고 조직화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형이상학 분야의 선구자인 의사 레리 도시에 따르면 초공간적 일에는 물리적 영역에서의 일과 구별되는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초공간적 일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관관계는 매개체가 없고 약화되지 않으며 즉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매개체가 없다는 말부터 보겠습니다. 원자보다 작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이상의 행위는 비인과적 연관성을 갖습니다. 이 말은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지는 않지만 하나의 사건은 즉시 다른 일과 연관되거나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즉, 두 가지 일이 일반적으로 의미로 서로 소통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개체가 없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둘째, 약화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초공간적 일들의 연관성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시간과 공간이 다르다는 이유로 약화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과 제가 방 안에서 대화를 나눌 때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눌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제 목소리는 각각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거리가 멀수록 훨씬 작게 들리겠지요. 하지만 당신이 초공간적 영역에 있다면 제가 바로 당신 옆에 서 있든 길 건너편에 있든 1km 떨어져 있든 심지어 다른 대륙에 있든 관계없이 당신은 제 말을 또렷이 들을 수 있습니다. 셋째, 즉각적이라는 말에 대해 살펴봅시다. 이는 초공간적 일에는 이동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리가 서로 다른 속도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천둥 소리가 들리기에 앞서 저 멀리 번쩍이는 번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초공간적 일에서는 이 같은 시간 지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초공간적 상관관계가 고전 물리학의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공간적 영역에는 어떤 신호도 없고 빛도 없고 소리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이동해야 하는 사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공간적 또는 가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들의 상관관계는 즉각 발생합니다. 어떤 원인도 없고 시간이나 거리 때문에 약화되는 일도 없습니다. 초공간적 지성은 한 번에 모든 곳에 존재하며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결과를 동시에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가상 영역에서 세상의 모든 일이 조직되고 동시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초공간적 영역은 동시성 운명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우연의 일치의 원천입니다. 이 차원에서 사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자신이 바라는 모든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존재의 세 번째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던 기적이 일어난다. 가상 영역은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보다 더 큰 보편적 힘을 갈망한 결과입니다.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영의 존재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해 왔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초공간적 지성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된 때는 20세기 들어서였습니다. 이제부터 다룰 내용은 다소 논란이 있으나 끝까지 읽는다면 당신 역시 제가 처음 이 내용을 접했을 때 느꼈던 경이와 설렘을 느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과학 시간에 배웠듯이 우주는 단단한 입자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입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단단한 물체의 기본 요소라고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 안에 있는 전자처럼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를 입자라고 하지요. 또한 우리는 소리와 빛의 파동 같은 파동들은 단단한 물체가 아니라고도 배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논란도 없었습니다. 입자는 입자이고 파동은 파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이 원자 안에 있는 입자가 파동 묶음의 일부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에너지의 파동은
보통 일정 간격을 두고 고점과 저점이 반복되지만 파동 묶음은 에너지가 집중된 상태입니다. 이 파동 묶음에 있는 입자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입자는 어디에 있는가? 둘째, 입자의 운동량은 얼마인가? 물리학자들은 두 가지 질문 중 하나씩만 물어볼 수는 있지만 둘 다를 한꺼번에 물어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입자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 당신은 파동 입자를 한 장소에 고정시키게 될 것이며 그것은 곧 입자가 됩니다. 만약 입자의 운동량은 얼마인가?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운동이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한 것이며 따라서 파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질문한 파동 입자는 파동인가요? 입자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앞서 제시한 두 가지 질문 중 어떤 질문을 하기로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파동 입자는 입자이거나 파동일 수 있는데 파동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 둘 다를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파동의 위치나 운동량을 측정하기 전까지 파동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입니다. 이 개념은 현대 물리학의 기본 개념 중 하나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동 입자가 들어있는 밀폐된 상자를 상상해 보세요. 파동 입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든 관찰되거나 측정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관찰하기 전에 파동 입자의 정체성은 순수한 가능성으로만 존재합니다. 그것은 파동이자 입자이며 오직 가상 영역에만 존재합니다. 관찰이나 측정이 이루어진 후 그 가능성은 입자 또는 파동과 같은 단일 개체로 붕괴됩니다. 즉, 입자가 되거나 파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물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감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양자 영역의 신비입니다.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의 유명한 사고 실험은 양자 물리학에서만 가능한 신비로운 현상을 잘 보여줍니다. 파동 입자, 고양이, 지렛대, 뚜껑이 살짝 덮인 고양이 사료 그릇이 놓인 밀폐된 상자가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파동 입자가 입자라면 지렛대를 누를 것이고 그러면 사료 그릇 뚜껑이 열리고 고양이는 사료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파동 입자가 파동이라면 사료 그릇 뚜껑은 그대로 덮여 있을 것입니다. 밀폐된 상자를 열어 관찰하면 빈 사료 그릇이나 사료가 가득 찬 그릇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관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자를 들여다보고 관찰하기 전에 사료 그릇은 비어 있기도 하고 가득 차 있기도 했으며 고양이는 배불러 행복한 상태이기도 하고 배고픈 상태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순간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의미이지요.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것은 오직 관찰뿐입니다. 이 점이 놀랍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최근 물리학자들은 이를 입증하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전하를 띠고 있지만 관찰되지 않은 베릴륨 원자가 동시에 두 장소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의식적 행위 없이는 순수한 가능성만 존재한다. 더 놀라운 것은 두 장소가 떨어져 있다는 생각 자체도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서로 다른 두 장소에서 일어난 서로 연관된 두 사건이 실제로는 하나의 사건일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어항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의 움직임을 촬영하고자 비디오 카메라 2대를 설치해 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디오 카메라 2대는 각각 한 마리 물고기를 중심으로 직각을 이루도록 설치되었고, 촬영되는 영상은 다른 방에 연결된 2대의 스크린에 투영됩니다. 그 방에 앉아 2대의 스크린을 보고 있는 당신의 눈에는 마치 어항에 물고기가 2마리가 있는 듯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가 몸을 한 방향으로 틀거나 움직일 때 그 행동이 즉시 다른 물고기의 행동과 연결되는 광경을 보고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된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알았다면 어항 속 물고기는 한 마리뿐이라는 사실 역시 알았을 테지요. 만약 여러 대의 비디오 카메라를 여러 각도로 배치하고 그 영상이 다른 방이 아닌 같은 방에 설치해 놓은 여러 대의 스크린들에 투영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스크린들 속 모든 물고기가 서로 즉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광경에 놀랄 것입니다. 신비주의 전통의 위대한 성각자들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들이 일종의 투영된 실제라고 말합니다. 사건과 사물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분리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한 몸의 지체이며 몸의 한 부분이 움직이면 몸의 다른 모든 부분이 즉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또한 과학자들은 민코프스키의 8차원 초공간이라는 존재의 영역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수학적으로 상상한 이 영역에서는 두 사건이 시공간 속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둘 사이의 거리는 항상 0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불가분 하나인 존재의 영역에 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단지 환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사랑을 느낄 때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은 점차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오직 관찰로서만 파동 입자를 하나의 실체로 정의할 수 있기에 닐스 보어와 일부 물리학자들은 의식만이 파동 입자를 붕괴시키는 데 책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의식이 없다면 모든 것은 정의되지 않은 잠재적 에너지 묶음, 즉 순수한 가능성으로만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므로 반복해서 말하겠습니다. 관찰자이자 해석자 역할을 하는 의식적인 행위가 없다면 모든 것은 순수한 가능성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 순수한 가능성이 활동하는 영역이 가상 영역, 즉 존재의 세 번째 차원입니다. 이 가상 영역은 초공간적인 것으로 결코 고갈될 수 없으며 무한하고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바로 그 잠재력, 그 가능성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적이란 그렇게 신기한 단어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이러한 가능성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사건들을 어떻게 기록해 왔는지 물리학으로 돌아가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양자 물리학이 제시하는 가능성에 흥미를 느끼고 고민하던 아인슈타인은 독창적인 사고 실험을 고안해냈습니다. 동일한 파동 입자를 2개 만든 다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발사한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동 입자 A의 위치를 묻고 나서 파동 입자 B의 운동량을 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입자들은 동일하므로 한 입자에 대해 계산된 측정값은 정의상 다른 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파동 입자 A의 위치를 아는 것은 동시에 파동 입자 B의 위치를 알려주므로 파동 입자 B 또한 입자로 붕괴됩니다.
이 사고 실험은 엄청난 사실을 암시합니다. 파동입자 A를 관찰하는 것이 파동입자 B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초공간적 상관성 또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정보가 에너지의 변환 없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교환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 사고 실험은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역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험실에서 진행된 이 실험을 통해 양자 물리학의 법칙이 유효하며 초공간적 의사소통 또는 상관성이 실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소 과장된 예를 소개함으로써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은 적어도 물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그 효과를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똑같은 소포 2개를 붙이는데 하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에게 또 하나는 집에 있는 당신에게 동시에 발송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 상자는 상호 연관된 관찰되지 않은 파동 입자이자 순수한 가능성입니다. 당신과 저는 소포를 받고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개봉합니다. 테이프를 뜯고 덮개를 열기 직전에 저는 상자에 들어있기를 바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상자를 열어본 저는 제가 상상했던 바로 그것, 즉 바이올린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적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도 바이올린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기를 바라는지 상상하자 파동 입자는 특정 형태로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한 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이 당신 상자의 파동 입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이 실험을 몇 번이고 끝없이 반복할 수 있으며 항상 그때마다 같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제가 저 자신에 대해 상상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정확히 바로 똑같은 시간에 당신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제가 파동 입자의 한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동 입자는 어떻게든 저희 집에서 당신의 집 사이의 거리를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가로질러 자신의 형태를 다른 파동 입자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공간적 의사소통 또는 상관성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초공간적 의사소통 또는 상관성과 관련된 흥미로운 실험. 초프라 센터의 공동 운영자이자 동료 연구원인 클리브 백스터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1972년 그는 인간의 신체에서 분리한 인간세포를 연구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 실험 중 한 사례입니다. 그는 인간의 정자를 채취하여 시험관에 넣고 전극을 연결한 후 뇌파 측정기를 사용해 정자의 전자기 활동을 측정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정자 기증자는 실험실에서 복도를 따라 10여몇 미터 떨어진 방에 있었습니다. 정자 기증자가 성적 쾌감을 유발하는 약품이 들어있는 질산아밀 캡슐을 깨뜨리고 들이마신 순간 3개의 방이나 떨어져 있는 실험실에 있던 정자의 전자기 활동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또 어느 날 백스터는 백혈구를 연구하기 위해 백혈구를 분리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실험 과정 중 하나로서 그는 농축된 백혈구를 얻기 위해 자신의 침을 원심 분리기에 넣고 돌렸습니다. 그 다음 그 백혈구를 작은 시험관에 넣고 뇌파 측정기와 연결된 근 전선을 삽입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손등에 작은 상처를 내면 내 백혈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근처 선반에 놓인 살균된 바늘을 가지러 갔습니다.
돌아와서는 백혈구의 전자기 활동을 기록한 차트를 흘끗 보았는데 그 차트에는 그가 바늘을 찾는 동안 이미 백혈구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즉 백스터의 백혈구는 실제로 그의 손에 상처가 나기도 전에 그가 그렇게 하려는 의도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백스터가 동료에게 구강에서 백혈구를 채취하는 연습을 시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논란이 많았던 과학자 윌리엄 쇼클리의 인터뷰 기사를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는 플레이보이 잡지에 실려 있었지요. 백스터는 문득 동료의 사무실 책상에 그 잡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고 급히 달려가 토론 중인 이슈가 담긴 해당 잡지를 찾아 연구실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연구실 동료인 스티브는 세포 채취를 마치고 세포의 전선을 연결해 놓고 있었습니다. 백스터는 삼각대에 비디오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한 후 스티브의 어깨 너머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나중에 스티브가 보고 있는 것과 그의 세포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한 대의 비디오 카메라는 기록 중인 차트 위쪽에 장착했습니다. 그런 다음 두 대의 비디오 카메라가 찍고 있는 화면을 분할 스크린으로 함께 띄웠습니다. 이를 통해 반응이 일어난 시점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스티브는 플레이보이 잡지를 훑어보며 해당 기사를 찾던 중 잡지 중앙에 접힌 페이지에서 여배우 보 데렉의 누드 화보를 발견했습니다. 다음은 백스터가 전한 말입니다. 스티브가 그녀가 대단한 미인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순간 시험관 속 백혈구가 굉장한 반응을 보였다. 차트 기록이 고점과 저점을 오르내렸다. 그런 반응이 2분간 지속되자 백스터는 스티브에게 잡지를 덮으라고 제시했고 곧 전선이 연결된 그의 세포는 진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분 후 스티브가 다시 잡지를 펼치려고 손을 뻗는 순간 세포의 반응 그래프가 급격히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티브는 이 심오한 관찰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이 실험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우리는 회의론의 종지부를 찍었다. 백스터는 식물과 다양한 박테리아를 포함한 모든 생물학적 유기체의 세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밝히는 유사 실험을 여러 차례 수행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세포는 세포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아무리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종이나 다른 종의 세포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의사소통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간적 거리는 시간적 거리를 의미하기도 하므로 시간적으로 일정 기간 서로 떨어져 있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 또는 미래에 발생한 사건들 역시 즉각적으로 연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의 초공간적 의사소통 역시 입증되었습니다. 1987년 발표된 유명한 그린버그 질버바움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뇌파 측정기를 사용해 함께 명상하는 두 사람의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측정한 서너 쌍의 실험 대상자들의 뇌파에서 강한 상관관계를 발견했는데 이는 그 두 사람 사이에 긴밀한 유대감이나 영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두 명상가들은 서로가 직접 의사소통하고 있다고 느낀 순간을 식별할 수 있었고 이는 뇌파 측정기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강한 유대감을 가진 두 사람에게 나란히 앉아 20분 동안 함께 명상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 한 사람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두 사람에게 서로 직접 의사소통을 시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의 초공간적
의사소통 역시 입증되었습니다. 1987년 발표된 유명한 그린버그 질버바움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뇌파 측정기를 사용해 함께 명상하는 두 사람의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측정한 서너 쌍의 실험 대상자들의 뇌파에서 강한 상관관계를 발견했는데, 이는 그 두 사람 사이에 긴밀한 유대감이나 영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두 명상가들은 서로가 직접 의사소통하고 있다고 느낀 순간을 식별할 수 있었고, 이는 뇌파 측정기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강한 유대감을 가진 두 사람에게 나란히 앉아 20분 동안 함께 명상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 한 사람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두 사람에게 서로 직접 의사소통을 시도해 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을 옮겼던 명상가는 방 안에 번쩍이는 밝은 불빛에 자극을 받았고, 이로 인해 그의 뇌파에 유발전이라고 하는 작은 파형이 발생했습니다. 두 명상가의 뇌파가 계속 측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실제로 빛에 노출된 명상가가 보인 유발전이의 작은 파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의 흥미로운 부분은 빛에 노출되지 않은 명상가의 뇌파에서도 작은 파형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빛에 자극받은 명상가의 유발전이 파형과 일치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명상을 통해 깊은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었고, 그 연결은 빛의 자극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에게서도 눈으로 측정 가능한 신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동적이고 즉각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모든 것을 연결하고 조직화하며 동시에 일어나게 하는 영적 영역, 즉 가상 영역에서 일어나는 초공간적 상관성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무한한 지성 또는 의식의 영역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모든 것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초공간적 상관성이 모든 것을 구성하는 요소인 원자보다 작은 입자 수준에서 작동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고, 분리를 초월한 영역에서 두 사람을 연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초공간적 지성이 작동하는 것을 보기 위해 반드시 실험실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증거는 우리 주변, 즉 동물과 자연, 심지어 우리 몸속에도 있기 때문입니다.